이제 또 하나의 대주제 6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전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중 간의 그 격돌이 대만 해협에서 가시적으로 군사적 충돌도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가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트럼프는 일단 파리 기후협약에서도 탈퇴할 것이고 나토에서도 탈퇴할 것입니다. 물론 러우 전쟁을 종식시킬 것처럼 굉장히 강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러우 전쟁은 종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의견을 드린다면 쉽게 말해서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하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군비 지원을 하지 않으면 군비 지원을 끊으면 나머지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군비 지원을 더 할 것이다. 더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히려 세계 방위 산업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이 또 군사적 영향력을 가장 어 뭐 최고로 끌어올리고 있는 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지 않고 또 나토에서 탈퇴하면 나토의 체제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국가들이 '왜 우리가 군비 지원을 더 해야 되는가?' 물론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가 상당 부분 러시아가 원하는 수준의 땅을 우크라이나 땅을 차지하기 시작하면 뭐 그밖에 동유럽 국가들이 상당히 긴장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절대 땅을 내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저의 판단은 이 국방력과 방위 산업의 사이즈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끊으면 나토도 적극적으로 가담하기 어렵고 조금이라도 미국이 러시아와 친교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순간 이 유러피언 국가들이 나토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추가적으로 무기 지원을 하거나 하는 것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전비 지원을 멈추고 나토에서 탈퇴하는 과정에서 그밖에 나토 회원국들 유러피언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어 국방 장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한다면 더군다나 미국이 러시아와 친교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유러피언 몇몇 국가들은 특히 그러면 우리가 미국과 대치하는 적대 관계를 갖게 되는 그런 모양으로 치닫게 될 수 있다 하면서 저는 전비 지원을 멈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러시아가 가장 원하는 방식대로 전쟁이 종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러우 전쟁이 멈추면 정말 전쟁은 멈출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전쟁이 멈추지 않는다 하더라도 군사적 긴장감은 더 고조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나토에 미국이 있는 나토와 미국이 없는 나토는 달라요. 그럼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하는 순간 나토 회원국들은 스스로 자주국방 능력을 더 갖춰 나가야 되고 러시아가 조금 더 유리한 방식으로 전쟁이 멈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유러피언 국가들은 스스로 국방력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을 더 가져갈 겁니다. 트럼프는 협상가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러우 전쟁을 지속함에 따라서 국방 장비 수출이 늘어날 것이다.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니까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러우 전쟁을 멈추는 것이 군사적 긴장감을 세계 경제에 더 많이 가져다 주고 그럼 세계 주요국들이 국방 예산을 더 올려잡을 수 있고 그럼 미국은 이미 세계 시장의 방위 산업에서 시장 점유율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업 국가로서 당연히 더 많은 기회가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 단계 더 들어가고 있는 전술을 꾀하고 있다. 그 트럼프라는 인물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더군다나 이 전쟁의 방식은 러시아를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그럼 러시아가 내 편으로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북한은 이미 러시아의 동생이라고 자처하고 있잖아요. 같이 딸려오는 거죠. 그럼 비로소 중국을 고립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중국을 소위 때리기 위해서는 대만 해협에서 상당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될 수 있다. 트럼프라는 인물은 대만 해협에 항공모함을 세워놓을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가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세계적으로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들여다보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세계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지난 약 30년 동안 2020년까지 전쟁이 없었던 이 탈냉전 시대, 이때가 특이했던 것이에요. 이 세계 경제 역사를 들여다보면 전쟁과 함께한 역사예요. 전쟁은 끊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난 30년이 전쟁이 없었던 특이한 시대였고, 그 지난 30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항상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의 의견은 전쟁이 지속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편이 낫겠다. 다만 2020년, 21년까지 전쟁이 없었던 기간에서 갑자기 전쟁이라는 숙제가 등장하니까 세계 각국은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국방비를 올려잡는, 근데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총을 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총을 사는 건 누구예요? 한마디로 정부입니다. 국방부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의 방위비 예산을 올려잡으면 그 방위비 예산을 200여 개 나라의 예산을 합하면 그게 방위 산업의 사이즈예요. 근데 이 방위비 예산을 올려잡는 만큼 국방 산업, 이 방위 산업은 커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그림을 그리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어서 2025 상장 기업 업종 지도라는 책을 북 리뷰를 하고 있는데, 저의 독서 감상문이죠. 이 책에서도 62페이지에 글로벌리 방위비 지출을 급격히 늘려나가고 있다. 글로벌 방위비 지출을 늘려나간다는 얘기는 방위 산업의 사이즈가 그만큼 급격하게 커져가고 있다. 그동안에는 탈냉전 시대, 세계화의 시대였어요. 63페이지를 보십시오. 근데 이제 그게 저물고 식냉전 시대, 탈세계화의 시대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각국은 자국의 어떤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관세 장벽을 올려 세우고, 트럼프 시대는 더 심각할 것이죠. 극단적 보호무역주의 시대로 치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 탈세계화가 진전되니까 세계 각국은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 글로벌 국가들은 국방 예산을 증액하고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그게 결국 방위 산업의 사이즈로 전개된다. 63페이지 중반부에 읽어드리면 22년 한국 방위 산업 기업의 수출 수주액이 173억 달러로 전년 대비 524%나 증가했다. 수출 순위 10위인 무선통신기기를 넘어 핵심 산업으로 부상했다. 한국 방위 산업 수출 수주액 추이를 한번 보시면, 물론 22년이 폴란드와의 대규모 계약 성사가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매출이었을 수 있습니다. 폴짝 뛰었죠. 23년, 24년은 그거보다는 줄어들었지만 24년에도 약 200억 달러 수출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거든요. 추세적으로는 우상향하고 있는 거예요. 방산 매출이 안정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앞으로도 국가 안보가 최상위 과제가 되고, 64페이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도입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다른 유럽 국가들로도 한국 무기를 수출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저도 방위사업청 이 직원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이 거래처가 잘 안 바뀌는 산업입니다. 거래처가 한번 정해지면, 거래처를 정하는 과정도 당연히 안보 동맹국, 방위산업 정치적 동맹국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한번 정해지면 잘 안 바뀌어요. 그리고 장기 계약이고요. 그러니까 이 폴란드를 통해서 무기 수출을 단행하고,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유로피언 국가들로 수출의 기회가 더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안정적으로 수출을 유지할 수 있겠다. 동남아시아를 좀 볼게요. 당연히 미국과 중국의 결투지만
지금은 동남아시아가 미중 전쟁의 대리전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국방 예산이 두 자릿수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당연히 동남아 각국은 자주 국방력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를 할 수밖에 없고요. 친중 성향이 있는 국가가 있고 없는 국가가 있죠. 이렇게 구분을 해 본다면 우리나라에 무기를 도입할 양상이 딱 갈라지죠. 64페이지의 밑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은 한국 무기를 수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캄보디아나 말레이시아는 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 국가로는 수출의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으로는 수출 기회가 더 많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중동 같은 경우도 좀 마찬가지인데 65페이지 보시면 그래프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63.8%의 중동으로부터의 방위 산업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상향하고 있죠. 한국도 15.6%나 차지하면서 급증했습니다. 반면 러시아 비중은 줄어들고 있죠. 특히 22년의 중동 전쟁 다시 할게요. 특히 최근 중동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것이 확산됨에 따라서 상당히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중동 국가들은 자주 국방 능력을 갖춰야 되니까 방위 수주액, 방위 산업 수주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좀 볼 때 한국의 방위 산업의 경쟁력이 있을까 궁금하시단 말이죠. 첫 번째는 가성비입니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수준으로 보면 A 플러스는 아니에요. A0 등급 정도 됩니다. 그런데 A0 등급치고는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한국 방위 산업의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자주 국방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기간 안에 방위 산업의 사이즈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술적으로 열등한 방산을 수입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비싼 무기를 수입할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이 가성비를 중심으로 한 수출 기회가 상당히 많다. 둘째, 실전 기술입니다.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기 국산화를 이미 그동안 추진을 해왔고 2000년대부터 우리는 무기를 드디어 수출할 수 있게 바뀐 겁니다. 그러면 수출할 수 있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방위 산업의 사이즈가 커지는 거죠. 시장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규모의 경제 효과가 생겨요. 고정비는 유사한데 변동비만 늘어나니까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국가 전략 산업으로 또 지정을 했어요. 최근에 방위 산업이 2020년대 들어서 대규모 수출의 성과를 거두고 있고요. 아까 무선통신기기를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을 15대를 이렇게 나열하면 15대 주력 수출 품목 200개 중에 15대 주력 수출 품목이 전체 수출액의 70% 이상 차지합니다. 근데 무선통신기기가 바로 스마트폰인데 22년에 우리 방산 수출이 그 스마트폰 수출을 넘어섰어요. 그만큼 주력 수출 품목으로 부상하게 된 거라고 강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세 번째로 66페이지에서 어떤 문구가 들어가냐면 미국 등 군사 강국들이 자국 국방력에 힘쓰는 동안 공백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세계 주요국들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영푸독 이런 나라들이 자주 국방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그 공백 부분 이들이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그 수출 공백이 생기죠.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고 또 한국은 2020년부터 국방비 중 방위력 개선비에 16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6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력 개선비에 돈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수출도 수출이지만 방산 기업의 매출액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 67페이지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특히 36.8%나 차지하면서 전체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다.
그래서 방산 기업의 현황을 좀 궁금해하실 텐데 일단 165페이지를 보십시오. 이 책이 이 업종 지도 책이니까요. 이 165페이지부터 쭉 165페이지를 보시면 일단 방위 산업이 나홀로 존재하는 이제 산업이라고 보기보다는 기계 산업 안에 들어가요. 기계 산업 안에 건설용 기계라는 섹터가 있고 산업용 기계 그리고 방위 산업이 있습니다. 자동화 기계, 부품 기계 이렇게 기계라는 영역에 총 5가지의 섹터가 있고요. 5가지 섹터 중에 하나가 방위 산업입니다. 그 방위 산업 안에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절대적인 그 매출액을 차지하고 있는 36.8%를 차지하고 있는 그 기업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한화 시스템, 한화 오션, 시트랙 아이, 뭐 그밖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기업들이 소위 방위력 개선비 아까 보여드렸던 방위력 개선비가 16조에 달하죠. 근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매출액이 24년 매출액이 7조 5천억 원에 달하니까 거의 방위력 개선비의 절반 정도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매출액입니다. 상당하죠.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베스트셀러가 K9이거든요. 그밖에 다연장 로켓이나 장갑차 이런 수출이 굉장히 많고요. 68페이지에 보시면 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헬기 수출의 대표격이고 LIG 넥스온 같은 경우는 천궁이 베스트셀러. 이런 각 산업별 업황의 주요 기업들의 행보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것이 여러분이 좀 경제 공부하시고 매크로 경제 보시고 큰 메가 트렌드와 함께 어떤 산업, 어떤 업종, 어떤 기업에게 기회가 있을지를 탑다운하는 방식으로 들여다보시기에 적절한 책이 아닌가. 그래서 한화기업 같은 경우도 하나그룹의 계열사 지분 구조를 보면 68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33.95%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46.73%의 한화 시스템을, 한화 오션의 23.1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괜찮다라고 하면 뭐 한화그룹, 한화홀딩스에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투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유독 이 밸류체인 상에서 한화 시스템에 관심이 있는지 한화 오션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걸 들여다보면서 여러분이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겠죠. 그밖에 방선 기업들을 나열하고 여러 사업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2-7 69페이지 표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방위 산업의 경쟁력이 어느 부분에 있고 그 중에서 어떤 소위 베스트셀러 어떤 방위 산업 무기를 누가 제일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면서 전체 매크로적인 큰 그림을 보시고 또 레벨 다운해서 어떤 특정 기업, 업종이나 섹터나 기업까지 레벨 다운해서 여러분이 접근해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를 생각할 때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중 간에는 더 대만 해협을 놓고 격돌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 과정에서 설사 전반적으로 주가가 요동치거나 변동성이 크거나 하향 안정화되더라도 어떤 기업들이 추세적으로 더 높은 실적을 낼 것인가라는 것을 들여다볼 때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시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주로 메가 트렌드나 거시경제 현상을 분석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이 25년 상장 기업 업종 지도라는 책을 통해서 전체 그 트렌드와 함께 어떤 업황, 어떤 산업, 어떤 기업에 내가 바텀 탑다운으로 내려가서 바텀까지 내려가서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데 있어서 본서가 좀 도움이 되길 바라고 좀 그런 의미에서 좀 추천하는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제가 몇 가지 사례만 들었지만 25개 업종을 세분화한 섹터를 제시하고 있고 총 섹터 89개를
섹터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섹터별 소분류 산업이 있고 기업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책을 한번 일독해 보시면 어떨까 추천해 드리고, 이상 오늘 2025 상장기업 업종지도라는 책과 함께 북리뷰 저의 독서 감상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